자, 이번에는 3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 복지국가 발달 이론이에요. 자, 81번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중심 이론이라고도 하고 국가 중심주의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복지국가 발달의 핵심 변수는 국가였다. 근데 이제 국가의 무엇이 국가의 행정 관료들이 혹은 정치인이 국가의 구조가 국가의 조직 형태가 핵심 변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국가 관료의 속성이 우리가 이제 어떤 부서가 만들어지면 그 부서의 사이즈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우리 내년에 이런 것도 하자 이런 것도 하자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복지국가가 발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 양심 이론의 키워드는요.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의 자선 활동이야. 자, 그 다음에 이타심 혹은 예를 들자면 인도주의.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떤 빈곤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혹은 사회적 의무감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양심이 사회적으로 발현된 거다 혹은 뭐 자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키워드 이게 사회 양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확산 이론은요 인접국가로 복지가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사회보험을 처음 도입하고 주로는 인접 유럽 국가들이 사회보험을 그 다음에 도입을 한 건 확산 이론에 해당하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렴 이론하고 같은 얘기가 산업화 이론이에요. 수렴 이론은 산업화 이론하고 똑같고요. 기본으로 복지국가의 발달은 경제 발달과 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 수준이 발달하면 즉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복지국가도 발달한다. 자, 그래서 비슷한 경제 수준이면 비슷한 복지가 발달한다. 이게 비슷하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복지국가들 사이의 유사성을 조금 더 포커스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렴이론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복지가 발달하는 맥락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욕구나 사회적 문제가 이전하고 다르게 생성이 되게 되고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국가의 자원, 산업화로 인한 자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산업화가 나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시민권론은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마셜 18 공정사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마셜이라는 학자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시민의 권리가 사회 순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서로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세기 사회권의 주된 내용이 교육에 대한 권리와 복지에 대한 권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되었기 때문에 20세기의 국가는 당연한 의무로 복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민권론인데요. 근데 이 시기, 이 시민들의 그 의식이 보다 더 평등한 권리로 나아가던 그 시기가 실제로는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는데 근데 사람들의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시민권은 오히려 보다 더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한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등과 불평등이 공존할 수 있지? 아니다. 18, 19세기, 20세기는요. 불평등한 계급 구조의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은 보다 더 평등을 지향했던 시기다.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양립했던 같이 진행이 됐던 동시에 존재했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양립했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려요. 자, 사회복지 발달을 18 공정사회, 사회로 얘기했던 건 마셜 18 공정사회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험프리 마셜이 되는 거고요. 케인즈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수종 자본주의를 얘기했던 거고요.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국가를 시장을 다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국가는 빠지세요 이런 거고요. 티트머스는 우리가 한 국가의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의 분화로
바로 아까 우리가 사재직이라고 외운 거 사회복지, 재정복지, 그 다음에 직업복지 얘기했던 거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윌렌스키 르보가 얘기했던 자녀적인 복지와 제도적인 복지 사이에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이라는 걸 놔서 이 조합주의 방식의 사회보험을 통해 계층 간 차이를 유지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끼워 넣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폴라니는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복지국가 발달 이론 중에서 수렴 이론은 산업화 이론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는 정치 이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경제 발전, 기술 발전, 혹은 산업화 이게 결국은 복지의 주요 변수라서 산업화 수준 비슷한 복지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 간 차이점보다는 비슷해지는 유사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산업화가 낳은 문제에 국가가 대응하면서 제도가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 이 정치적 변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경제 발전과 복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맞아요. 그래서 83번은 5번입니다. 자, 84번을 보시면은요. 키워드만 보고 좌파 정당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당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은 권력자원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급 갈등. 그래서 자본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하고 노동 계급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자본 계급이 경제적인 자원을 손에 쥐고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지만 근데 노동자 계급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조합으로 연대 투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들의 정치적인 자원이 업됨으로써 이들의 파워를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가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는 게 권력자원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서 노동자 계급, 노동조합, 노동당 이런 거 나오면 바로 권력자원 이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85번 확산 이론은요. 아까 인접국가로 전파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나라가 사회보험 도입했대. 우리도 하자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확산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1번 산업화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거는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하고 5월 수렴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당 정치의 역할에서 노동당과 같이 노동자 계급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정당을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권력 자원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정당들이 혹은 세력들이 나타나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시작하는 거 요런 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익집단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원 이론이나 다원주의 이론은 모두 다 정당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세기 사회권이 사회복지 정책 확대의 가장 핵심이다. 이건 뭐죠? 마셔 18 공정사회에서 마셜의 18, 19, 20세기 시민권의 발달 과정으로 얘기하는 시민권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양심, 인도주의 이건 뭐죠? 사회 양심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86번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렴 이론은 산업화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고요. 자, 확산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 도입에 전파가 되는 영향을 주는 그런 걸 강조하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권의 실현은 뭐였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회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이익집단론은요,
예를 들어 제한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쪽에 더 많이, 우리 쪽에 더 많이, 우리 쪽에 더 많이. 그래서 여성은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뭐 영유아는 영유아, 노인은 노인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파워가 큰 이익 집단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국가가 중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노인 복지가 갈수록 확대되는가? 노인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다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정치적 파워가 되고요. 근대 노인들은 수만 많은 게 아니라 투표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들의 파워를 더 많이 의식할 수가 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뭐죠? 이익집단론 혹은 이익집단 정치이론 혹은 다원주의 이론이 됩니다. 자, 사회의 양심 이론은요. 양심, 인도주의 혹은 사회적 의무감 혹은 책임감 혹은 자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87번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요. 윌린스키예요. 예, 그 다음에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연계성, 그러니까 이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 발달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다양한 제도 형태까지는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랑 비슷하게 경제 발전이 되면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는 비슷하다.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 정도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대 경제 발달 정도가 이제 비슷한 나라들의 복지국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앞에서는 차이점보다 유사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거고요. 자,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나 사회적 문제에 산업화가 초래한 뭐라고 하죠?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재정적인 능력, 즉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화가 자원을 끌어올려줬고 그걸 통해서 산업화로 유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88번입니다. 신마르크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독점 자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독점 자본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면 자본주의가 계속 영속화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자본주의 영속화를 위해서 자본자 계급이 국가에게 혹은 국가의 관료들에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영속화되려면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문제가 계속 아무도 손 쓰지 않고 산적이 되면 그때는 자본주의를 갈아엎자라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를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그때그때 쓸어 담아주기를,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사회복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신마르크스 이전은 원래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요, 자본주의는 자체 모순으로 결국은 다 와해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복지국가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가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고 있고 복지국가는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가 영속하게 된 이유가 이 복지국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계급 갈등이잖아요. 계급 갈등의 구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왜 복지국가가 유지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예요.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이익집단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1번에서 얘기했듯이 계급 갈등이에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갈등에 초점을 두는 거지 비계급적인 갈등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복지국가를 독점 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켰고요. 그리고 자본 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독점 자본계급의 자본 축적의 위기가 되는 상황 이런 거라든지 혹은 자본주의 없애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와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와해시키게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국가가 자본계급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복지를 만드는 거냐? 이건 도구주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다. 국가는 자본계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국가의 입장에서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는 게 맞다 보니까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이해관계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조주의 관점이죠.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화 이론은요,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구조의 변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많이 이제 쪼개지고 해체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원래 가족이 하던 기능들이 되게 약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기능을 이제 보충해주는 또 다른 복지, 보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요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가족 복지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라면 얘는 산업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독점 자본 이론인데요.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재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다. 이런 거는요. 독점 자본 이론의 기본 입장하고는 상관이 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독점 이론, 자본주의 이론하고 상관이 없고요.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이게 개념을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탈상품화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뒤쪽에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갈수록 유산 유형으로 수렴한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요, 권력자원 이론하고 똑같아요. 권력자원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노동자 계급이에요. 노동자 계급, 노동당, 노동조합. 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인 자원과 정치적인 권력, 그래서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키워드가 됩니다. 틀리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익 집단 이론은요. 그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의 계급 갈등이 아니에요. 그런 계급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 간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국가 차원에서 결합이 됐다. 국가 중심 이론은 그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국가의 구조, 국가의 조직, 국가의 정치인, 국가의 관료의 성격이 그러니까 뭐 복지를 막 소극적으로 하며 생각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리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보시면은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확산 이론은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도 확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자, 음모 이론은 다른 말로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회 통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그 안정된 질서로 기존 질서로 득을 보는 기득권 혹은 이거를 지배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배계층이 안심하고 뭔가 그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회 안정과 질서가 깨지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흔들리기 때문에 요 기득권을 흔들 것 같은, 그래서 안정과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세력들에게 야, 니네 이런 거 좀 해줄 테니까 야, 그냥 조용히 있어라. 약간 그런 수단이에요. 사회 안정을 위해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통제 의도로 사회복지 정책을 일부 던져준다. 그래서 사회 통제 이론, 음모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에 생겼던 것도 1883년에 독일에서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것도 둘 다 사실은 빈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자꾸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어서 자본주의 전복하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들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음모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경제 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도 유사하게 발달해. 이건 뭐죠?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하고 수렴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독점 자본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지요. 자, 이익집단 이론은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는 나는 장애인, 나는 한부모, 나는 노인, 나는 청소년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귀속적 차이에 따른 집단들. 그래서 이제 노인 집단이 있고 뭐 한부모 집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집단들 간의 로비 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자원을 갖고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익집단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 혹은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사회양심 이론은 인도주의, 사회적 의무감 혹은 자선, 이타 이런 게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이에요.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타 이게 나오면 사회양심이론입니다. 자, 맞고요. 산업화 그러면 사회복지도 같이 발달해. 이건 수렴이론 맞습니다. 마셜 18 공정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세기 사회권의 핵심이 복지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교육권도 있지만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근데 권력 엘리트의 산물이다. 이게 권력자원론은 아닙니다. 권력자원론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노동계급, 노동자 조합, 노동자 정당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가 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이 어떻게 되었다? 정치적 자원을 등에 업고 세력화되었다.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의 결과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얘기하는 이론을 권력자원론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기능주의 이론은요. 산업화 이론하고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결과가 복지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조기능주의,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9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도주의, 양심, 자선, 사회적 의무감, 책임감 나오면 사회 양심론 맞습니다.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이다. 이건 음모이론 혹은 사회 통제 이론이 맞습니다. 자, 한 지역의 복지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건 확산 이론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권 이론은 마셔 18 공정사회예요. 그러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산업화 이론은 사회의 산업화 정도가 복지정책 발달 정도와 맞물린다. 그래서 4,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93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사회로 변화했어요. 산업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사회문제, 사회적 욕구가 생겼고 그거에 대응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이 생겼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권력자원론은 사회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주요 변수는 노동자 조합, 노동자 정당, 노동자 세력의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연대를 엄청 했기 때문에 이들이 딱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동자 사이도 지금은 사실 너무 노동자들이 우린 하나 이런 의식이 좀 없어서 옛날만큼 소리를 내지는 못하죠. 자, 양심, 이타주의, 자선, 사회적 의무감, 책임감은 뭐다? 수렴이론이 아니라 사회 양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사회 양심론이에요. 근데 모든 국가가 복지국가를 수렴한다. 이거는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은 비슷한 복지로 발달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자, 시민권론은 마셔 18 공정사회예요. 참정권 정치권 똑같은 얘기고요. 마지막 사회권 발달의 결과가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번에서 국가 중심 이론이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국가 역할 자체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국가의 구조, 국가의 관료, 국가의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94번 의회민주주의의 정착.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된 힘이 나왔어요. 그러면 권력자원 이론
혹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95번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시민권 이론은요. 정, 사회 순입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기억을 날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니은을 보시면은요. 니은을 보시면 권력자원 이론은 노동자 계급, 노동조합, 노동당 이게 핵심이에요. 노동자 계급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고요. 좌파정당 이거 노동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 변수다. 그러면 니은은 맞는 얘기죠.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을 날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디귿은 공통이라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리을을 볼까요? 자, 국가중심 이론은 국가 엘리트와 고용주들의 능력 아니에요. 국가 엘리트 고용주가 아니라 국가의 관료들입니다. 국가의 구조예요. 국가의 정치인이에요. 개혁적 정치인 이런 게 변수가 되거든요. 리을은 틀려요. 자, 그럼 미음은 맞나요? 자, 그 사회 기술 수준과 사업화 정도가 사회복지 발달하고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수렴이 된다. 그래서 미음은 맞는 얘기가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이익집단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이 주된 변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니은도 맞는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빈법이에요.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구빈법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빈법의 역사는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주법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작업장법으로 그 다음에 작업장법이 너무 노동 착취적이어서 좀 더 인도적인 길버트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핌 햄랜드법이 있었습니다. 햄랜드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살겠다 없애자 납세자들이 요구를 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만든 게 개정구빈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순서를 외울 땐 엘리자베스 정작 길버트의 스팸햄은 개정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엘리자베스 정작 길버트의 스팸햄은 개정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국가 책임을 얘기했고 일로 와서 여기서만 살아. 자, 일을 하도 시켜서 치를 덜덜 떠는 작업장법. 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내 친구 빨리 와서 스팸햄 구워줘.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이런 순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요. 최초로 국가의 구빈, 즉 빈민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전국적인 행정구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토머스 길버트가 입안한 길버트법은요. 나는 길버트를 원해.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 구호를 강조한 법이었습니다. 자,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개정구빈법이에요. 그래서 1834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은요. 자, 열 수용의 원칙이죠. 그래서 균일처우 어디를 가든 빈민이 동일 처우를 받도록 하고 노동하는 사람보다 열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무조건 작업장에 수용이 되어야지만 되는 이런 원칙. 그래서 원외 시설 바깥에서는 구호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 처우를 받는 건 균일 처우에 해당하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팸햄랜드는 노동 빈민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빈법의 역사 중에서 이 길버트법하고 스팸햄랜드법은 대표적인 인도주의적인 법이었단 말이에요. 길버트법의 핵심은 원외 구호를 허용했다라는 거고 스피맨랜드법은요. 임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에 자신들의 임금이 부족하면 이것을 구빈세 재정을 이용해서 보조해준 이거를 임금 보조 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고 했던 게 스팸햄랜드법이에요. 그래서 스팸햄랜드법은 길버트법에서 시행된 원외 구제를 보다 더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빈민에 대한 구제를 허용한 법이고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최저 생계가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임금을 보조한 제도였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등처우 원칙은요,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개정구빈법 혹은 신구빈법의 원칙이었고요. 얘는 형평의 가치 혹은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영국의 신구빈법과 우리나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센스가 있으면 그냥 4번을 찾아요. 우리나라 국기법의 원칙은 모르더라도 영국 신구빈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게 이 5개 중에 4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기법을 모르더라도 4번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국기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집 소득이 150만 원이면 그러면 50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아니 딱 요 밑으로 딱 50에 맞추지 말고 좀 더 주면 안 되나? 80만 원 주면 안 되나? 100만 원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생계급여는 그 선을 넘게 주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죠? 만약에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서 이 사람이 150만 원으로 250만 원으로 돈이 뛰게 되는 순간 이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이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광분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럴 거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나도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 되지. 이런 문제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 밑으로만 급여를 주게 돼요. 이게 마치 신구빈법에서의 신빈민법에서의 열등처우 원칙과 비슷한 원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9번 보시면은요. 신빈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빈법의 역사에서 1832년에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던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위에서 보면 어디예요? 이 사이예요. 이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맵 랜드법이 인도적인 법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이 임금 보조를 구빈세 재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이제 그 고용주들은 임금을 자꾸 낮추고 그럼 임금이 낮아지는 만큼 세금으로 땜빵을 해야 되는 보조금은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납세자들은 죽을 맛이거든요. 이 법을 없애라 얘기를 해서 개정구빈법이 만들어지긴 2년 전인 1832년에 이 스피맵 랜드법을 조사하는 구빈법 조사위원회를 꾸렸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2년간의 조사 끝에 이 법 없애고 다시 옛날의 구빈법으로 이렇게 처벌적인 구빈법으로 돌아가라라고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1834년에 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개정구빈법을 만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1832년 왕립구빈법위원회에서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1834년에 신구빈법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또 이 법도 너무 처벌적이고 악법이라서 이거에 대한 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나중에 또 이 법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1905년에 꾸리게 되고 얘네들은 4년 동안 조사를 해서 1909년에 보고서를 다시 내는데 이 보고서는 14명 보고서, 4명 보고서,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로 나눠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즉 열등처우의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원해구조 인정 안 했어요. 스피맵랜드에서 확대했던 원해구조를 다 없애버리고요. 자, 이제는요. 작업장에 수용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원해구제를 폐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교구 간 편차가 있었어요. 교구 간 구빈 행정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교구의 간의 처우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예
중앙 집권화시켜서 교구 간 편차를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균일 처우의 원칙, 모두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구빈행정 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앙 집권화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 빈민을요,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데 지가 노동도 안 하면서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도 안 하겠대. 그러면 걔네들은 가치가 없어요.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데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구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을 보시면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은 빈민을요, 노동 능력이 있는 성인 빈민과 없는 성인 빈민 그리고 아동 빈민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다르게 처우를 했습니다. 기억은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일로와 여기서만 살아 정주법은요, 불황자들 혹은 빈민들이 교구 간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던 법입니다. 자, 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난 길버트를 원해를 했죠. 원해 구제를 허용한 법이에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795년 그래서 스팸맨 부어줘라고 얘기했는데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 법이 아닙니다. 1834년 법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5번 신빈민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요, 작업장에 오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겠다. 원해 구제를 폐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1번 문제입니다. 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중상주의가 구빈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기본으로 중상주의는요, 국부의 증진이에요. 돈이,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빠지는 돈은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가서 돈 벌어오려면 수출은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빠지는 돈을 줄이려면 수입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막 늘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국가의 돈을 키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중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다 뭐로 보인다? 사람이 노동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노동력으로 보이고 빈민들도 다 노동력으로 보여요. 노동력이 곧 돈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 일 시키면 돈이 얼마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작업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중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건데,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을 지칭하는 게 맞고요. 국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국가의 돈을 이제 계속 이렇게 마련하는 이런 국부 증진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량 부족으로 인구 증가 억지 아니에요. 사람이 곧 돈입니다. 사람이 곧 노동력이자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를 계속 더 많이 낳도록 장려를 했어요. 그게 다 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근로자들의 근면성을 위해서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네들한테 딱 오늘 먹을 만큼만 돈을 줘야 내일 먹기 위해서도 일을 한다. 무조건 사람들은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하게 만들려면 임금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강했어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을 뺀 나머지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여러분들 강의, 그러니까 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몰랐던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잘 하셔서 단순히 답만 외우면 막상 시험 시간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